안녕하세요, 바르다게 선생입니다. 자, 첫 번째 편에서는 저희 슬개골 탈구, 또 가장 흔한 정형외과 질환 알아봤고요. 두 번째, 강아지 심장병.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는 질환인데요. 심장병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바로 판막 질환이죠. 어려운 용어인데 이제 이천판 폐쇄부전증, 영어로는 저희가 줄여서 MMVD라고 부르는 이 질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건데요. 서 원장님이 오늘 좀 설명을 리드 해주시겠습니다. 강아지 심장병 많이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주변의 지인들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대표적인 노령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심장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이천판이라는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 부분 이상이 생기면서 심장병이 발생하는 게 오늘 설명드릴 강아지 심장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왜 그런가요? 왜 좌심에만 생길까요? 우심이 아니라.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한다면 네.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심장은 왼쪽 좌심과 오른쪽 우심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고요. 각 파트들은 심방과 심실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총 4개의 이제 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제 혈액을 순환시키는 건데 온 조직을 다 돌고 난 산소 포화도가 많이 낮은 이 혈액들이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심장에 들어온 혈액들은 다시 폐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충분히 산소를 다시 머금게 되는 신선한 혈액이 되는데요. 이 혈액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좌심이에요. 그렇죠. 폐를 지나온 혈액들은 위쪽에 위치한 좌심방에 들어가고 이 좌심방에서 이천판을 통해서 좌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좌심실에 모여있는 이 혈액이 매우 좋은 혈액이겠죠. 산소가 높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을 쭉 짜내서 전신, 발끝, 손끝까지 보내는 게 좌심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온 이 혈액을 짜낼 때 굉장히 많은 힘이 들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이에 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은 혈액이 전신으로 못 가고 다시 거꾸로 흘러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의 방향을 똑바로 가게끔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판막들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천판이에요. 그러면은 좌심실에서 태어나자마자 계속 이제 혈액을 뿜어낼 텐데 우리 이천판은 계속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판막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온전히 딱 닫혀야지만 혈액 흐름이 거꾸로 못 가게 잘 막아줄 텐데 변형이 생기다 보니까 살짝 틈이 생기겠죠. 설 닫힌 문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액 역류가 많이 생기고 심장이 커지게도 되고 기능도 떨어질 수도 있고 2차적으로 심장병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 변하는 구조가 이천판이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이천판 폐쇄 부전증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강아지 심장병에서 좀 대다수를 이루는 질환으로 최근에는 알고 있게 되는 거죠. 너무 설명이 지금 명쾌하셔가지고 자료화면도 이렇게 지금 나가면서 네, 그럼요. 쉽게 너무 좋은 설명해 설명이었어요. 판막의 변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이천판 폐쇄부전증의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미국 수의 내과 학회에서 정해준 어떤 기준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분류로 나뉘는데요. A, B, C, D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B는 특별히 B1과 B2로 나뉘어서 엄밀히 따지면 5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심장병으로 인해서 임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없으면은 A, B 그룹이 되고 있으면은 C, D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심장일수록 D에 가까워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A 단계인 친구들은 심장에 이상이 없어요. 다만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유전적 소인을 가진 품종들을 A 그룹이라고 평가를 하고 이때는 심장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뭐 약물 처치는 하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심장 청진이라든지 혈압 측정이라든지 하는 신체 검사를 좀 하시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B단계인데 B단계는 이제 B1 단계와 B2 단계로 나뉘어져 두 개로 있어요. 나뉘네요. 네. 그래서 B단계까지는 임상 증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계부터는 실제로 판막 변형은 있는 단계예요. 청진을 했을 때 심장이 조금 잡음이 들리는 것 같다라고 소견이 나오는 단계가 이제 B단계부터 있는데요. 그래서 B1 단계는 심장 이천판의 변형이 생겨서 청진상에 역류의 소리가 들리는 단계인데 실질적으로는 심장 형태의 크기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일반적으로는 별다른 심장약 없이 관리는 하시되 6개월 주기로 검진을 한번 해보시면서 단계가 혹시 진행되지 않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리고 B2 단계는 그때부터는 심장약을 본격적으로 이제 먹기 시작하는 단계고 B1 단계에서보다는 심장의 크기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단계입니다. 엑스레이든 심장 초음파를 진행했을 때 이천판이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가는 혈액을 막아준 역할을 하는데 얘가 기능이 떨어져서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역류되는 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좌심방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심장의 전체적인 음량이 좀 커지게 되는 게 관찰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떤 주기적인 심장 검진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심장병으로 인해서 임상 증상이 보이는 단계인데 심장병으로 인한 임상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쉽게 피로해 보이는 그런 게 먼저 전신적인 증상이 피곤해지나요? 맞아요. 이상하게 평소랑 비슷하게 운동했는데 빠르게 피곤해지는 그런 게 좀 먼저 관찰이 되고 두드러지게 보이는 임상 증상으로는 심원성 기침, 킥킥거리는 기침을 조금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응급 증상 중에 하나인데 폐 쪽에 물이 차게 되는 폐수종 양상이 좀 보일 수가 있어요. 호흡도 많이 가빠지고 그리고 개구호흡을 할 수 있으면 청색증까지 보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24시간 병원을 하다 보면은 가장 내원 빈도가 높은 질환 중에 하나로 심원성 폐수종 환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빠르게 내원하셔서 응급처치를 받아야지 이 응급상황이 무사히 회복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D단계는 표준 치료가 전혀 듣지 않는 단계입니다. 매우 고용량의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심장 관리가 잘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임상 증상들이 조절이 안 되는 단계의 환자들이고 이때는 매우 공격적으로 판막 재건술 등의 치료가 아닌 이상은 회복하기 힘든 심장으로 판단을 하고 심장이 많이 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단계입니다. 최근에는 판막 재건술, 판막 네. 치환술과 같은 수술도 이제 도입이 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제가 알기로도 워낙 고가의 수술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한 2-3천만 원 이상 비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는 많은 환자들이 심장병을 심장약으로 계속 관리하더라도 또 관리 잘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이제 증상 잘 말씀 주셨는데 보호자님들은 궁금한 게 그걸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이제 심장병이 있냐 없냐를 집에서 알 수 있는지. 근데 아까 뭐 단계에 따른 이제 증상 말씀 주셨는데요. 네. 아까 그럼 그런 증상들이 보통 C단계부터 보이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B나 A에서도 어떤 특정 증상이 좀 보일 수가 있는지요? A나 B 단계에서는 이런 심장으로 인한 임상 증상을 좀 관찰하기는 어려운 어렵다. 단계이고 그래서 오히려 초기 진단이 중요한 심장병은 증상이 생기고 C단계에 돌입되고 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상 증상을 보호자분이 체크하실 수 있는 거는 기력 저하 단계에서는 좀 관찰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조금 딸리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 얘가 심장이 안 좋아서 기력이 처지나라고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집에서 관찰을 해보실 수 있는 거는 갑자기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갑자기 호흡이 너무 빠르고 입을 벌리고 숨 쉰다든지 이렇게 좀 극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캐치를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처음 심장병의 임상 증상을 관찰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애초에 심장병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 가볍게 오시더라도 꼭 청진
가변 신체 검사를 통해서 단서를 좀 얻으셔야 되고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 관리 방법은 뒤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나이 있는 환자에서 어떤 기침을 단순히 저희가 넘기면 안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MMVD 같은 경우 판막 질환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노령성, 퇴행성 질환인데 네. 그러면 우리 아이 몇 살부터 이런 기침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일단 몇 살 때부터 이러한 심장병이 좀 찾아올 수 있느냐, 이 노령성, 퇴행성 이제 심장 질환이 찾아올 수 있냐 얘기를 주셨는데 보통 7살부터예요. 7살도 되게 이르게 오게 되는 연령이고 보통은 이제 8살 이후에 노령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령 반려동물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령견에서는 특히 기침을 허투루 넘기지 말고 저는 뭐 지속적으로 보호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슬개골 탈구도 그렇지만 동물병원과 친밀해진다면 정말 이것도 청진만으로 어쨌든 잡음만으로 일단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청진 검사도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가볍게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분류법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부분은 또 어떤 걸까요? 이 부분은 2021년도 미국 수의내과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참고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인스코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심장병이 있는 경우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주기적으로 영상원장님께서 심장 초음파를 봐주시면서 심장 기능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보면서 그때까지는 이러한 심장이 이 정도의 기능을 보이고 이러한 심장이 지금 어떤 기능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전문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께 전달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스코어에는 심장 초음파 결과 중에서 심장 기능을 조금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 중에 대표적으로 4가지를 뽑아서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심각도를 추가적으로 점수할 수 있는 수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검사 그대로 진행을 하되 심장 초음파에서 중요한 4개의 수치를 가지고 이 수치가 이 정도 범위에 들면은 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총합을 내어가지고 5점 이하면은 경도의 어떤 심각도를 가지고 6점에서 7점 사이면은 중도의 심각도 8점 이상부터는 심각한 수준의 심각도를 가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3개월 전에 B2 단계로 진단되어서 약을 먹어온 환자가 있는데 그때 당시도 B2고 오늘 3개월 이후에 검사했는데도 B2가 나왔어요. 3개월 전에 B2 단계가 나왔지만 이때 마인스코어는 5점이었고 오늘 검사했더니 똑같이 B2 단계인데 마인스코어가 8점이 나왔어요. B2도 같은 B2가 아닐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더 보호자분께는 명확하게 이 심장이 큰 카테고리는 유지되고 있지만 세분화해서 보면은 심각도가 증가하고 있다. 명확하게 전달을 드릴 수 있으니 그만큼 약물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징후 관찰에 대해서도 좀 더 강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호자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논문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하다. 맞아요. 세분화된 정도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카테고리 그 다음에 넘어서서 이제 저희가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추적 검사 계속 하잖아요. 그 단계에서 더 진행 중인지 아니면 이전과 유사한 뭐 B2, 유사한 C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진행 중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 것 같아요. 보호자님 사실 보면 잘 모르거든요. 되게 근데 이렇게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요. 점수화하는 거죠. 저도 이제 심장 초음파를 보고 재진 때 이제 보호자분들께 이전에 봤었던 심장 초음파 결과와 똑같이 화면을 띄워서 설명을 드리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근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인 스코어를 통해서 제가 점수화에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오히려 그냥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저희가 뭐 단순한 심장 청진 또 단순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는
정확한 심장 평가가 어려운데 뭐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심장 초음파잖아요. 심장 초음파는 사실 아무나 뭐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 영상 원장님인 이제 임창규 원장님이 또 심장 초음파 너무 잘 보시니까 네, 한번 설명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네. 심장병의 이제 유무는 저희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청진에서 심잡음이 들리게 되면 심장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심장병인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랑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혈관의 구조와 크기를 평가를 해서 하나의 이제 숲을 그린다라고 하면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는 심장 내부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판막의 이제 변형 정도, 이에 따라서 혈액 역류가 어떻게 되고 좌심과 우심의 크기 변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좌심의 수축 기능이나 이완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세세히 평가를 해서 하나하나의 이런 나무들을 봐가면서 이 심장병이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 그럼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심장 단계 안에서도 심장 초음파 안에서의 그런 세세한 수치에 따라서도 예후나 치료 방법,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약물에 대한 종류나 용량의 선택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심장 초음파의 유의성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단계마다 다르겠지만 이 심장 초음파를 그러면 어느 정도 주기로 보는 것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보통 심장병 단계에서 B2 단계 이상의 경우에서는 3개월 주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B1 단계 수준에서는 6개월 주기로 권장을 드리고요. 네, 그 정도 기간으로 일단은 자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역시 이제 심장 초음파가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고요. 지금까지 심장병에 대해서 달려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서 원장님이 알려주실 뭐 심장병 환자에서 어떤 관리 방향 어떤 것들이 좀 좋을까요? 심장병이라고 하면은 모든 보호자분께서 우리 아이는 제발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대표적인 질환일 거예요. 왜냐면은 약도 자주 주셔야 되고 환경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심장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잘 알고 있으셔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관리를 잘 해주셔서 유병장수하는 방향으로 항상 설명드립니다.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 병원에 왔을 때 직접적으로 수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B2 단계와 응급 단계를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C 단계 환자에 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B2 단계와 C 단계 환자들은 4가지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적절한 영양 상태입니다. 전신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갑작스럽게 살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심부전 심각도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많은 문헌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체중이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질의 칼로리를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약들 중에는 콩팥에 부담이 되는 이뇨제 등이 있어서 혈액 수치를 계속 참고를 하면서 영양분을 조절은 해드리겠지만 B2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편하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염분기가 적고 적정량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잘 고루고루 섞여 있는 사료라든지 이런 걸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염분기가 좀 부담이 되죠. 맞습니다. 짠 것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을 좀 올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심장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C단계 친구들은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아픈 아이들이다 보니까 잘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호도를 좀 올려주시기 위해서 데워주시거나 기호도가 높을 수 있는 것을 좀 버무려 주시거나 하시는 방법을 써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 철저하게 염분 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노령에서는 갑자기 체중이 또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네. 심장병 포함해서 다양한 만성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 심장병 있는 애들 운동해도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한 이유는 적절한 운동으로 체중 관리를 좀 할 수 있어요. 체중이 많이 빠지는 것도 안 좋지만 많이 찌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데 심장을 과하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심근 강화가 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B2 단계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이 없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부담이 있으면은 운동하고 나서 쉽게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너무 높은 반응을 보이면은 그날 운동이 조금 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운동량을 좀 줄여주시고. 애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소에 어느 정도 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피로감을 느껴야 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봐주시면서 부담 없는 운동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C단계의 환자들은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C단계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 폐수종이거든요. 과도한 흥분과 운동이 이러한 폐수종 상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외 운동을 했는데 야외 상황에서 흥분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아예 야외 운동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한테 부담이 없는 운동이 아니고 부담을 최소한 한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실내 활동만 하게 되더라도 C단계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면서 운동량을 최소화해서 오히려 최소한 운동을 여러 번 해주시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 흥분도를 잘 봐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흥분할 수 있는 그 외의 환경도 제어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강아지를 보고 짖는 아이다. 그러면은 다른 강아지를 못 보게 해주셔야 되고 손님을 경계하는 아이다. 그럼 손님이 안 와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세 번째는 철저한 내복약 복용입니다. 심장병 관리는 내복약 복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장 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네. 이 내복약을 면밀히 조절하기 위해서 병원 진료도 필요한 것만큼 각 단계별로 아이들한테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기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약을 써줘야 됩니다. B2 단계의 수준에서는 처음에 약을 한 종류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럴 때는 큰 부담이 없죠. 근데 B2 단계에서 C 단계 넘어갈수록 한 종류가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가 되고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콩팥도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콩팥 관련하는 또 처치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하루에 약을 4번에서 6번 이렇게 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치의랑 상담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은 약을 같이 주든지 해서 횟수를 줄일지언정 꼭 하루에 정해진 용량만큼은 약을 투약해 주시는 거. 혹시 임 원장님은 그 심장 관리하는 환자분들 많이 있으실 거고 네네. 초음파도 많이 보시니까 혹시 네. 약물 급여와 관련된 어떤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보는 C단계의 이천판 폐쇄부선증의 환자 중에서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하루 정도, 하루 내복약을 안 먹였거든요. 하루 내복약을 안 먹이고 집에서 지켜봤는데 갑자기 심한 거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호흡을 되게 힘들어해서 응급내원을 하셨고 봤더니만 폐수종이 차 있었어요. 특히나 C단계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로 타이트하게 심장이 관리되고 있는 중이라서 하루만이라도 놓쳐지게 됐을 때에는 심장이 약물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부하를 넘어서서 이러한 폐수종과 같은 합병증이 바로 나타나게 돼요. 진짜 단 하루였거든요. 아 진짜 하루만 해도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제 약물 급여를 잘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약물 복용과 관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심장병으로 인해 임상 증상을 안 나타나게 하는 건데 그만큼 심원성 폐수종이라는 증상은 아이들의 생명을 굉장히 위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집에서 이러한 임상 증상을 잘 관찰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 단계에서 먼저 보일 수 있는 거는 기력 저하나 빨리 피로해지는 피로감 같은 건데 이런 거를 관찰을 만약에 못한다 하시더라도 혹시라도 기침이 너무 많아지는 건 아닌지 또는 호흡이 너무 불안정한 건 아닌지 이런 거 잘 체크를 해주시고 제가 심장병 있는 환자들한테는 보호자분께 꼭 호흡수 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분당 호흡수를 재시는데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1회예요. 그래서 1분당 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몇 회인지 꼭 측정을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흥분 상황이거나 깨어 있을 때 하시는 게 아니고 아기가 완전 푹 곤히 잠들고 있을 때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수면시 호흡을 측정해야 맞습니다. 된다. 그래서 수면시 1분당 호흡수가 20회 전후면은 좋은 호흡수예요. 근데 35회가 넘어간다. 그러면 얼른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폐수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호흡수이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 꼭 수면 중 호흡수를 잘 측정을 하셔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집에서 임상 증상이 생기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조금 비슷한 시간대로 측정해주면 더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 10시에 쟀는 35회예요. 근데 저녁 11시에 쟀던 20회예요. 그러면은 20회가 맞으니까 딱 한 번 측정해서 35회 넘었다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하루 전반을 통해서 가장 낮은 호흡수를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령견에서 정말 많은 심장병인 이천판 폐쇄부전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